결국 오늘 결론은 하나네요. 레버리지 ETF가 인기를 끌는데 변동성이 커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화랑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하보니까 생각이 난 게 대표님은 과거에 관련 책을 쓰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쓰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상품을 레버리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제 짧게 좀 요즘 시장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뭐 레버리지 ETF가 인기를 끌는데 규모가 엄청난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해외에 있는 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어떤 저기 가십거리로서는 엄청난데 일단 국내 저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해외에서는 이게 있었잖아요, 원래. 뭐 어떤 네. 거였었죠, 그게? 해외 이제 홍콩에 상장된 예. ETF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상장된 ETF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서는 세계 최대 상품이 홍콩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ETF입니다. 이게 언제 상장했었죠? 그게 모르겠네요. 작년 12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 난리가 났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러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정을 바꾼 거죠. 원래는 종목당 30% 이상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레버리지로.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에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딱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있는 거죠. 전기도 말라던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건은 전기가 그 프로세어즈라고 해가지고 해외 운용사가 이제 그 2배 ETF를 이제 미국 SEC에 그 상장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홍콩에 상장했던 SK 하이닉스가 한 금액이 그게 AUM이 한 10조? 11조 정도 네, 뭐 그 이런 정도였어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 돈을 국내로 좀 가져오고 싶었던 거겠네요.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이제 이 상품이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이 기초자산을 구성할 때 그 홍콩에 있던 거를 일부를 뭐 수학 계약을 가져와서 만들었던 말도 있던데 맞나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일부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플루톤 좀 들은 게 있나요? 들은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얼핏 생각드는 거는 첫 번째로 뭐 보험사 같은 데서 생각해 보면 외환 익스포저, 그러니까 외환 표시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리스크 팁에서 쫄래쫄래 와가지고 너무 그 외화 그 포지션이 높아요라고 말하니 이거를 원화로 가지고 싶은 수요가 있기는 할 테고 그런 측면에서 원화 그것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 그 단일 기관에서 수합을 그렇게 뭐 몇십조 단위로 받아주기도 힘드니 그거를 좀 분산시키고 싶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나도 좀 해먹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말 조심하고. 나도 좀 먹자. 네. 어. 근데 처음에 자산 설정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 그 주식 선물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네. 주식 선물 기초 자산을 많이 넣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나중에. 네네, 맞습니다. 예. 시장 그거 예. 그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줄게. 그게 이제 파생 상품이 200%를 넘어가면 안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같이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리포 같은 것도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선물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선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별개 상품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다 주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LP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지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만약에 운용사에서 ETF 이런 것 때문에 선물을 많이 판다 또는 산다라고 하면은 그 선물이 매도되는 거 그거를 보고 그 가격 괴리가 발생을 하면은 현물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현물은 요거 뭐 1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선물이니까 이게 100억만큼만 시장에 영향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LP를 통해서 다 현물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주식 선물이 괴리율이 더 비싸게 거래가 돼 있으면 그걸 네네. 좁히기 위해서 그렇죠. 선물을 네네, 줄이고 맞습니다. 현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소위 그런 조정하는 작업을 운용사에서는
한 3시쯤 하는 건가요? 그게 언제 하는 거죠? 뭐 3시 정도, 뭐 이런 정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2시 그때- 40분 이런 정도. 근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생기고 매매의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네. 맞나요? 예? 크게 많이 이렇게 저도 뭐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정도 되면은 뭐 대충 뭐 종가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결국 오늘 결론은 하나네요. 그 레버리지 ETF라는 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화랑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하보니까 생각이 난 게 근데 대표님은 과거에 관련 책을 쓰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쓰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상품을 레버리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제 그때 부동산이 한참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집을 사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돈을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방법이 있고 지금 사놓고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를 벌지 이거는 비교적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20년 30년 돈을 모아가지고 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죠. 지금 사놓고 빚을 갚아나가는 게 위험관리 차원에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저도 110, 200% 동의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뭘 갖고 싶은 걸 살 때 내가 모아가지고 한다 생각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갖고 싶은 걸 레버리지로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전체 자산이 만약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은 뭐 집 내 집 포함해서 한 50% 정도 부동산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5%에서 40% 정도 주식 예. 예,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금도 좀 일부 그건 금은 좀 아주 급한 자산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짰었던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게 그 자산을 구성할 때 레버리지를 쓰라고 하는데 네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보면 이 레버리지라는 게 아까 ETF를 빼고 네네. 그냥 무조건 쓰는 게 낫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꼭 내가 있어야 되는 자산을 자산이죠. 좋은 가격에 못 가져오면 레버리지가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위험한 거냐라는 겁니다. 예. 저는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데 내가 거지가 되는 거는 전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거지가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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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리스크죠, 그러면? 남들이 다 돈을 버는데 예. 나만 못 버는 상황. 그게 거지다. 이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네만 트버스키 네. 그 전망 이론 보면은 100만 원 벌 때하고 100만 원 잃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그쵸. 거잖아요. 강도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부의 서열이 1위부터 100위까지 쭉 있을 때 50번째 사람이 40번째로 올라갈 때 하고 60번째로 떨어질 때 이 네. 강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60번째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그러면- 위해서는 네. 남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 저건 도박이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시가총액이 지금 5천조, 6천조 이렇게 되면은 5천만 명이 5천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1인당 1억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1억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네. 최소한이 아니라 그냥 평균인 예. 거죠. 예. 평균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오르면- 오르고 내리고는 상관없고 네.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네. 그냥 자산으로서 주식은 내 자산의 40%는 네. 주식이 있어야 된다. 30% 정도는. 네. 이 얘기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 뒤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 오늘 이 시점에서는 레버리지를 저는- 여기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으신 분들은. 근데 없는 거기다가 사람은?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갚을 수 있어야 되고 기본. 그리고 내가 맥시멈 손해를 보면 얼마까지 손해를 볼 것인가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왜 하냐 물어보면은 돈 벌려고 해. 그런 분들은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견디지 못할 경우가 99%입니다. 못 견뎌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만이다 12,000이냐 가냐를 고민하지 말고 네. 대표님 생각은 그냥 나중에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네. 그냥 내 시간 가치, 네.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주식 자산이 35% 있어야 된다. 네.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
내가 사면 고점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주변에. 내가 사면 고점일 수 있는데 재수 없어서 내가 고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언제 극복이 가능하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14개월 정도면은 복구를 해요. 근데 이제 외국 이제 논문들 이런 걸 보더라도 보통 투자의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은 뭐라고 하죠? 시간 지평. 시간 지평을 보통 사람들이 한 1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네. 2달 더 버티면은 내가 원금을 찰 수 있는 건데 2달을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은 개별 주식은 복귀 못하는 게 꽤 많고 네. 인덱스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이 해리 마코비츠가 네. 그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 그거 나오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진짜 주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구들이 밝힌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한 3가지 정도 알고 있는 게 종목 피킹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네. 그리고 마켓 타이밍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더라.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르더라. 네. 요 3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3개 종합해 보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에 저비용 구조의 인덱스 펀드에 묶고서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모범 답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잘 들어보면은 그 변동성이 낮아야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들어보면은 자산 배분을 해서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니까 레버리지가 정당화된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주식, 금 이런 것들 상관계수가 되게 낮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은 10%보다 어쨌든 낮을 거란 말이죠. 그래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쓰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최근에 이제 3.3에서 이제 우리가 팀더 윤센이라는 걸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런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최근에 했던 게 결국은 뭐 아까 말했던 CAPM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했던 이유가 이제 하도 할인율 하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자본 비용인데 네네. 주주 자본 비용과 저희 채권 자본 비용을 놓고서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재무 이론에 이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재무 이론을 따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재무 이론은 사실 저는 이제 버핏이나 이런 사람처럼 네. 아까 말 포트폴리오보다는 집중 투자를 선호하고 개인적 네. 성향이 그리고 분명히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네. 좀 갖고 있는 편이고 네네. 뭐 버핏은 마켓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또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 마켓 타이밍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이론에서 굉장히 저도 재무 이론적 생각을 갖고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용도 당연히 주주 자본 비용이 비싼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렇죠. 리스크에 대한 리턴,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그 재무 이론의 네. 가장 큰 명제 때문에 네. 주주 자본 비용이 더 비싸다. 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제가 듣다가 이제 딱 그런 거죠. 100% 맞는 답인데 한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경기 자체가 굉장히 시크리컬적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켓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고 마켓 타이밍에 너무 어긋났을 때는 레버리지가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고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보다는 주식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투자, 그냥 인덱스 펀드 이런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시크리컬이기는 한데 네. 늘 저점을 높여가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3%뭐 이렇게 물가 지수 뭐 그 얼마인지도 잘 안 보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이 네. 한 3% 인플레이션 한 4년 맞으면은 9,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예, 현재 가치를. 예, 4년 전 10,000원짜리 지금 10,000원짜리 똑같이 들고 있는데 이건 그때로 치면 9,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이상 항상 이제 그 커버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도 그것도 100%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인플레가 나니까 실물 자산이나 주식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네. 근데 저는 항상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조심스럽네요, 진짜. 하도 요새 이런 얘기하면 네. 싫어하는데 여기까지 나이 들어보니까 네.
부동산은 해지가 잘 되는 편인데요. 네. 네. 주식은 정말 이제는 정말 좋아졌는데 만만치 않았거든 지금까지는. 네, 네, 네. 매니저 오래 하셨으니까 네. 알겠지만 한국 증시가 진화되고 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게 최근에도 저는 시장이 좀 걱정되는 게 반도체를 대표된 이것들을 끌고 왔는데 나머지 쉴 때 또 무섭게 쉬잖아요 지금 네. 한국 증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동일한 질문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덱스 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네, 네. 한국 증시에서 오늘 주제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는 정말 좀 약간 전체적으로 시장이 화랑일 때 레버리지 쓰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한데 네. 그거 아닌가요? 제가 좀 오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하고 레버리지 다른 ETF하고는 좀 다른 그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레버리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놓고 네. 매년 그 캐시인이 갚아나가는, 들어오니까 네. 갚아날 돈이 네, 있다면 네, 네. 주식도 그렇게 부동산처럼 하라.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될것 예, 같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많이 오르면 오르는 걸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사실 서학개미라는 것도 네.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네. 22년 뭐 이럴 때쯤에 우리나라랑 좀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몰려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때 네. 미국장 갔던 사람들은 S&P 500과 코스피가 역전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은 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주식이 비싸졌다라는 얘기, 네. 기본적으로. 네. 예,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진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크 ETF, 네,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 이번에 온다 그러던데 네. 그런가요? 22년에도 한번 오셨죠. 네. 이제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익률 제일 좋을 때 따라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이럴 때 그때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냥 저축을 해가지고 금리 높았을 때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들 벌고 이제 뭐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금리 오늘은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저축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쵸. 예, 예.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비싸니까 다음에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치고서 모르겠습니다. 그 얼만큼 이제 뭐 현명한 투자자 그 책을 보면은 기본을 50%로 두고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진짜 그건 비싸지고 뭐 이렇게 돼도 25%는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 안에서 맨날 최소가 개인적으로는 한 40%고 네, 저는 주식 마지노선이 그리고 이런 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70% 정도는 주식을 가져가는 걸로 계속 권하는데 네, 네, 네. 지금 되게 이럴 때 25% 정도면 현금을 엄청 강조하는 정도로 해놓은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왜 주식을 다 비웠다, 다시 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주식을 좀 들고 가야 되는 거.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이라는 게 이제 캘리 그거 역산을 네.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90% S&P 500 담고 가고 뭐 10% 국채 담고 가라. 그 얘기는 오를 확률이,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95% 앞면이 나오고 5%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50% 주식에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는 네. 75%가 앞면이 나오고 네. 25%가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우리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한국 증시가 과거와 다르게 확실히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뭔가 진화한 거는 맞다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평가절하는 평가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다른 쪽으로 또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을 키웠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뭐 달바 같은 회사가 나오고 진짜 이런 것들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크니까 그게 다른 것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보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저는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시클리컬, 완전한 시클리컬이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교체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한 10년 정도 이런 정도 되고 하면은 교체 수요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저점이 확실히 높아지는 시클리컬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쵸. 저점이 확실하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MSCI 월드 인덱스가 되면은 저는 이제 단순히 지수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 피역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싼 거죠. 그쵸. 예. 네,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익률 아까 그 자본 수익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금리가 10% 할 때 ROE 7%짜리 회사가 아닌 거죠. 얼른 문 닫고 돈 나눠주고 그냥 끝내야 되는 그런 회사인 건데 금리가 5% 되면 대박나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 월드 인덱스로 들어가면 선진국 지수 들어가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레버리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어떻게 좀 얘기해 보시니까 좀 제가 중구난방 여쭤봐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유, 워낙 뛰어난 아유, 식견을 가지고 뭐 계신 이상하네. 우리 센터장님 다시 뵙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이 배우고 간다. 아유, 이름하면 다음들 욕해요. 제가 갑자기 그럼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네. 우리는 좀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점 모니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